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진실을 이 글 한 장에 남깁니다. 죽음이 다가오던 그날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미국 재벌가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한 결혼, 평범한 한국 며느리였던 저.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단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졌죠.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 혹은 내 딸, 내 어머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10년 전 평범한 한국 집안에서 미국의 재벌가로 시집을 갔습니다. 처음 미국 땅을 밟던 그날의 공기와 새벽에 밀려온 낯선 도시의 불빛이 아직도 눈에 선명합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내린 순간 거대한 흑색 링컨 리무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운전기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새로운 부인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결혼이었죠. 한국에서도 소문난 재벌가 며느리라며 언론에까지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시집 가기 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곳에 시집 가다니 정말 복받은 거라고,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아버지도 덤덤한 표정으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시집살이가 어디 쉽겠냐며 다독였습니다. 시댁은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에 있는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현관홀은 한국의 웬만한 아파트보다 넓었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화려했습니다. 정원엔 수백 년 된 오크나무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고, 수영장 옆에는 테니스 코트까지 있었죠. 정말 꿈 같은 집이었지만 동시에 숨이 막힐 것 같은 압박감도 느껴졌습니다. 그 화려함의 이면에서 저는 매일매일 시어머니와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첫날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엘리자베스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따뜻함은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저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제가 뭔가 말을 할 때마다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전형적인 미국 상류층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항상 완벽한 메이크업과 샤넬 정장을 입고 다녔죠. 매주 자선 파티를 주최하며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했고, 집안에는 항상 상류층 부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 저는 늘 어색한 존재였습니다. 시집 온 첫 주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다며, 특히 식사 시간과 손님 접대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하니까 잘 따라와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제약들이 생겼습니다. 한국 음식은 냄새가 너무 강하다며 우리 집 주방에서는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식사할 때 젓가락 소리가 너무 크다며 우리는 조용히 먹는 게 예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전화하는 건 다른 가족들이 불편해하니까 영어로만 해달라고 했죠. 매일매일 새로운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식사 예절 하나, 손끝의 습관, 심지어 웃는 소리까지 트집을 잡았고, 집안 행사마다 저를 가족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와이프라고,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와이프라고 했던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때 저는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 마이클은 처음엔 저를 감싸줬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파란 눈, 그리고 항상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던 그 시어머니가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할 때마다 엄마가 지나친 것 같다며, 우리 와이프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제 편을 들어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마이클이 저에게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김치찌개 만드는 법 알려줄 수 있냐고 정말 맛있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쯤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묘한 변화였어요. 집에 들어와서 제게 키스를 하는 대신 간단한 인사만 하고 지나가거나 저녁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에 집중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바쁜 척, 출장,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저는 점점 집안에서 고립되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혼자 넓은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시차 때문에 언제나 통화를 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와 줄 수 있는지, 오랜만에 둘이서 영화라도 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마이클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내일은 꼭 일찍 들어올게.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자주 이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 친구들과의 모임,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 등등.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거대한 집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너 때문에 마이클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고, 좀 더 미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아직도 한국식으로만 생각하니까 마이클이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항상 저였다는 걸. 마이클이 늦게 들어오는 것도, 가족 분위기가 어색한 것도, 모든 게 다 제 탓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화창한 날씨였는데 장미 정원 벤치에 앉아 저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보다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면서 넌 우리 집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방식으로는 이 가문을 지킬 수 없다고. 그 말이 심장에 못을 박았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가문은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이 있는데 마이클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이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네가 와서 모든 걸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 하시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여자에게는 영원히 이방인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마이클도 점점 어머니 편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그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예의와 정성을 다해 이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온 가족의 취향에 맞는 아침을 준비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정원에 심고 마이클이 피곤해하면 발 마사지까지 해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식 가족 문화와 한국식 효도, 그 사이에서 점점 저만 상처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 수 없는 메시지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마이클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였는데 침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에서 계속 진동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에 확인해 본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도 만날 수 있냐? 당신이 너무 보고 싶다는 메시지가 여성의 이름으로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은 레베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숨이 막혀서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마이클은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들고 메시지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불러서 나가봐야겠다며 조금 늦을 것 같다면서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그 이후로 늦은 밤 남편은 알 수 없는 통화와 숨기듯 급하게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상황이 생겼다며 밤 11시에 나가서 새벽 3시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죠.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침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이클이 또 급하게 나가려고 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서 걱정된다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그때 마이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하냐고, 나한테도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좀 그만 따져 묻지 그러냐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남편에게는 간섭하는 아내가 되어가고 시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안 하녀들까지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부탁을 하면 부인께 먼저 여쭤보겠다며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했죠. 제가 이 집의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프랑스에서 공수한 향수를, 마이클에게는 그가 좋아하는 시계를. 하지만 정작 저에게는 아무도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조차도 깜빡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 했죠. 그날 밤 저는 침실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다른 가족들이 들을까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정말 혼자라는 걸.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몇 달째 계속된 복통과 소화불량,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때문에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다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냐고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최대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그때 느낀 감정은 참 복잡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들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낯선 땅에서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싶었지만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저 암에 걸렸어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다며. 괜찮은 거냐고. 요즘 너무 아픈 척 하는 것 같던데. 형식적인 질문이었죠. 심지어 아픈 척이라니. 마이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는 요즘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제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이클은 또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고 저는 혼자 침실에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과연 슬퍼할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쉴 것 같았고 마이클은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제 나름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준비하는 거였죠.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이상하게 예민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야겠네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마이클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됐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들아, 레베카는 정말 좋은 여자야.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 동양 여자와는 달리 우리를 이해하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레베카. 마이클 휴대폰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제가 결혼한 상태라고요.
마이클의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부감보다는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언제까지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거야. 레베카는 하버드를 나왔고 아버지는 투자은행 사장이야. 우리 가문과 비즈니스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레베카를 칭찬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으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 엘리자베스는 저를 이 집에서 내쫓기 위해 직접 다른 여자를 아들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그 계획에 서서히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명료해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모든 차별과 무시, 그리고 마이클의 변화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저는 그녀의 서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사람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서류들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선단체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기록들, 세금 회피를 위한 가짜 서류들, 그리고 마이클의 회사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들까지. 이 완벽해 보이는 가문의 뒤에는 정말 더러운 일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저와 마이클의 결혼도 어떤 비즈니스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사업 확장을 위해 한국인 며느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저를 선택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사업이 실패하자 이제 저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였죠. 그때 저는 분노보다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10년 동안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이제는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고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편지엔 제 인생의 진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모든 비밀들이 담기게 됐습니다. 마이클에게, 그리고 이 가족 모두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편지에 10년간 이 집에서 느꼈던 모든 외로움과 서운함을 적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과 무시, 마이클의 변심, 그리고 이 가족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죠. 마이클,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레베카 윌슨, 하버드 법대를 나온 투자은행 사장의 딸.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받은 건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의 어머니가 소개해준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우연히 엿들은 그들의 대화 내용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걸 계획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고 계획했던 동안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해왔습니다. 마이클 당신의 회사 비리, 엘리자베스 어머니의 탈세, 그리고 이 가문이 더러운 뒷거래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서도 사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선단체 돈을 빼돌리는 것, 마이클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 가문이 어떤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지까지.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연방수사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자동으로 모든 언론사에 공개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듯이 저도 더 이상 이 가문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마지막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당신이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임신 3개월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제 뱃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이를 세상에 데려올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동시에 저의 피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멸시했던 동양인의 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여러분과 같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유산, 그리고 이 10년 동안 모은 모든 돈을 한국의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일주일 뒤 변호사를 통해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그 순간 이 가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마이클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없어. 마이클은 계속 중얼거리며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읽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다니 정말 무서운 여자였다며. 하지만 곧 연방수사국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녀에게는 변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집을 뒤지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건 조작이야. 그 동양 여자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제가 모은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은행 기록, 회계장부,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 재벌가의 추악한 진실, 한국 며느리의 마지막 복수, 10년간 숨겨진 비밀들, 완벽한 가문의 민낯 등등의 헤드라인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습니다. 시어머니 엘리자베스는 탈세 및 자선단체 기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마이클은 회사에서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까지 받게 됐죠.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마이클의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다고 들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아이까지.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 모든 걸 견뎠어? 마이클은 제 사진을 붙들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도 이미 이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터진 후 가문의 친척들과 가족 친구들이 모두 등을 돌린 거예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조차 연락을 끊고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층 사교계에서 완전히 추방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레베카라는 여자는 이 모든 사건이 터지자마자 마이클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도 마이클은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의 의미였던 거죠. 진정한 사랑 따위는 없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했다며 분노만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집안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0년 넘게 이어져 온 가문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버린 거예요. 마이클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 묘소에 와서 몇 시간씩 앉아있곤 했대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엄마 말에 속아서 정말 소중한 걸 잃었어. 그는 저에게 편지도 썼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당신이 우리 아이와 함께 가버린 이유도 정말 미안하다고. 한국의 부모님이 미국으로 오셨을 때 마이클은 그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따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외롭게 죽어야 했느냐. 당신들이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부모님은 제 유고를 갖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아, 이제 집으로 가자. 더 이상 혼자 있지 마라.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마이클은 결국 그 레베카라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제 편지를 읽고 나서 모든 것이 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 그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제가 좋아했던 한국 음식을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해주던 김치찌개 맛을 잊을 수 없다고 그는 제 묘소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너무 늦었지만 그제서야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은 후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의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후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 여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이렇게 용기 있게 드러내준 것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제가 기부한 돈으로 만들어진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는 매일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찾아옵니다. 그곳에서는 무료 상담 서비스는 물론 법률 지원, 언어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어떤 여성은 이런 편지를 센터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고, 제 아이들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국적이나 인종,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가족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만약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배경이나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차이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오히려 가족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쓴 편지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알리고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이었어요. 죽음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한국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몇 안 되는 친구들. 그들이 바로 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받아줄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용기를 내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